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비 후보들 가운데 본선을 치를 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일과 13일에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돼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인 오는 2월 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진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초청 첫 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춘천 문화방송에서 열립니다. 강원 MBC 3사와 강원도민일보가 도내 언론사 최초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참여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과 도청사 신축 구상 등 강원도의 주요 현안을 놓고 토론을 펼칩니다. 또 강원 MBC 3사는 여야 후보 공천이 마무리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춘천시장, 강릉시장, 원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12시 이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당들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군 의원은 공천이 곧 당선인 경우도 있어 시장 군수 못지않게 공천 경쟁이 치열한데요. 일부 단독 공천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라 사실상 정당이 의원을 선출하는 셈이어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치러진 원주 시의원 선거, 7개 지역구에서 18명이 당선됐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었습니다. 2등 혹은 3등까지 당선되는 시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면 거대 양당의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거대 양당이 한 명만 공천한 경우에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원주시의원 선거에서 2명이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이번 선거에서도 단독 공천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찬반 투표가 아닌 이상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선 여부가 정당 공천 과정에서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시군 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권자보다 공천권을 가진 정당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이유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였습니다.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장협위원장이 첫 마디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합시다. 이 얘기가 첫 마디가 아니라 저는 공천을 경선 같은 거 안 합니다. 당에 충성하고 사무실에 기여도 하는 사람은 공천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지. 첫 마디가 그 얘기를 했다고 다 모아놓고. 거대 양당 체제의 국내 정치 현실에서 소규모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늘리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이상의 중대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데는 여야 모두가 소극적입니다. 민간위원이 대거 참여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에는 3인 이상 선거구가 2인 선거구보다 많았지만 양당 의원들이 장악한 광역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2인 선거구가 더 많게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당제에 크게 보면 폐해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선거구제 자체를 개혁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우리에겐 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정당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납품 단가는 오르지 않거나 인상분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납품 단가 연동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춘천 산업단지에서 하수관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하수관을 원유에서 추출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다 보니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생산 원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인상이 되지만 경쟁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계약 시스템 문제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 등으로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6.4달러, 2년 전 46달러 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유 관련 자재값 부담만 해도 2.2배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원자재 값도 평균 53.6% 이상 올랐지만 정부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는 최소 2년에서 5년째 제자리 걸음.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 관계와 기업별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 입찰 시스템 때문입니다. 납품을 받는 쪽에서는 조금 이익을 보고 납품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불공정.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납품 단가를 인상하거나 낮추는 납품 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 잘 되지 않는 법을 이제 법으로라도 좀 강제를 해서 좀 중소기업들이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해서 좀 경영력을 완화해서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포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약속받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범 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시장 자율에 우선 맡기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제도 도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농막을 전원주택이나 별장처럼 사용하는 불법 편법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횡성군이 현장 조사와 함께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산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횡성의 농촌마을. 도로명 주소도 있고 CCTV까지 설치된 아기자기한 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수도시설은 물론 전기, 정화조까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바베큐 시설과 해먹 등을 갖춘 비닐하우스도 들어서 있습니다. 농사용 창고나 휴식 공간이라기보다는 거의 집처럼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갖춰놨습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로 신고돼 있는 창고, 즉 농막입니다. 이 농막의 소유주는 횡성군청 과장인 5급 공무원 A씨. 횡성군이 실시한 농막 실태조사에서 자갈 설치 부분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농사 지면서 제가 살으려고 퇴직후에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은 거고 그 자갈을 남들도 다 갖다 놓길래 그러니까 너무 지러서 잠깐 갖다 놨는데 그게 불법이라 그래서 제가 한 2달도 안 돼서 그냥 사치웠어요.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횡성군에 신고된 농막은 3,500여 개. 전수조사 결과 2,300곳이 농막으로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0곳은 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지만 원상복구 명령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진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고 땅이 농지면 마땅한 규제가 없었지만 횡성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취사시설 등을 갖춘 이동식 주택은 농막으로 인정하지 않고 컨테이너 구조만 가능하도록 신고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여전하고 수도나 전기,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기도 어려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기 까다롭게 해결해. 먼저 하고 홍천 쪽을 알아보니까 그쪽은 다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지인들로 인해서 여기로 왔는데 그 지인들도 그거를 해다가 지치니까 자기한테 땅을 팔고 나갔어요 그냥.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농막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해달라거나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 제외 방안에 농막 양성화를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특정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집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월 60대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과 주거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 여성의 집을 수차례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매우 중한데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 저질렀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0여 차례 남의 집과 식당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5살 A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40여일 동안 16회 절도 행각을 벌여 17명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일으켰고 앞서 같은 전과로 3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